네. 영상 제가 눌러놨어요. 제가 눌러놨어요, 이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표기파랑 탁혜원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오늘, 비의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이긴 한데, 오늘 일단 날씨도 덥고 습한데 일부러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신 시간 동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 많이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목은 저희가 정시집분반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입시 전략에 대한 얘기도 좀 포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브로셔는 나중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저기 넘기는 식으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참조 자료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진행 순서는 이렇게 갈게요. 먼저 정시반이니까 도대체 정시가 뭘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친구들이 하면 좋은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수능이랑 육모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안 왔네요. 자, 영역별 대비 전략, 그것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학생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성적대, 다양한 고민,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시반이 어느 기준이라고 많이 들으셨을까요, 어머님들? 정시반은 어떤 친구들이 하는 거다? 그냥 단순히 수시가 안 되니까 정시를 하는 거다가 맞을까요? 딱히 그렇진 않고, 네. 딱히 그렇진 않고, 정시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기준 하나 잡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지금 자기 내신 성적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기준으로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던 숫자가 2.5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5라는 숫자하고 두 번째는 2.9예요. 근데 이 2.5랑 2.9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는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전제를 걸 때 우리 아이가 모든 성적의 평균 점수를 대충 쳤을 때 2.5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수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매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안 되면 정시로 완벽하게 준비를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그도 아니면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 실기를 준비하는 방법, 되게 다양한 어떤 코스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정시반이니까 정시반에 대한 어떤 전략 기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시라고 하는 거는 총 4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수능 준비반이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뜻하는 대로 안 나와준다면 이거를 아예 거기서 매이지 말고 학교 교과 과정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수능이 나오는 거니까 수능에 대한 대비를 집중적으로 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 자체도 대부분은 수능 100%를 뽑죠. 다만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따로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면접에서 떨어질까요 싶으시겠지만 떨어져요. 면접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부가 일부 반영되는 학교가 최근에 늘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죠. 세 번째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나 다군이 있어서 각각 3번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해서 이것도 엄청난 전략이고, 솔직히 대학들도 이게 일종의 한 해 장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어머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신 사례 중에 한양대 에리카 대박을 쳤죠. 말 그대로 전형 하나만으로 7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엄청난 장사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모두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수능을 잘 봤으니까 점수가 몇 점이다로 합격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환선 점수를 다르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국어가 잘 나왔고 수학이 조금 부족했어. 우리 아이가 탐구는 하나는 괜찮은데 나머지 하나가 좀 부족했어. 이런 모든 결과를 계산기를 다 돌려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수작업 계산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 계산을 다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입시켜서 판단하는 방법은 좀 쉬운 방법이 좀 최근에 생겨서,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정시는 수능 집중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모집군 3번의 기회가 있다. 수능 방법, 반영 방법은 다 상이하다. 이렇게 기본 틀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일정 올해 기준인데요. 참고로 올해 기준은 지금 혹시 고1이나 고3 어머님은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기관 가군, 나군, 다군이 이렇게 찢어져서 배치가 된다. 여기에 한 장씩을 집어넣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이고 그 뒤에 이제 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 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시간이 요 밑에 이어집니다. 진짜 보셔야 될 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일단은 학생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2022년에 88만 2천 명 정도부터 시작했다가 23년에 이렇게 됐다가 24년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숫자에서 핵심은 뭐냐면 반수생이 많이 늘었다. 지금 8천 명 정도 늘어난 거 보이시죠? 올해 입시에 또 태풍의 핵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추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여기에 8천 명 정도 추가됐는데 약간 별도의 얘기지만 그러면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의 점수가 그럼 밀려나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의대 정원 넣는 거랑 우리 성적은 크게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 이 8천 명 정도의 인원이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한 3, 4등급 됐으니까 좀 어떻게 더 해볼까 하는 친구들이 아니죠. 뭔가 좀 더 지금 있는 선보다 훨씬 높은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의대를 가보고 싶어 라든지 이런 최상위 등급에서의 싸움이 있고 기존에 어느 정도 뭐랄까 성적 성취도가 있는 친구들이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엄청 치열해지고 심각해질 거예요. 하지만 정작 2등급, 3등급권은 빈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이것들이 있어서 내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도 저희 추세도 잘 지켜보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대세적인 측량성은 거기 최상위권 싸움이 엄청 치열할 것은 확실하지만 정작 2, 3등급권은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에 대한 얘기만 했을 때고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또 고려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 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수업할 때 입시를 봐야 되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2026학년도의 수능 대비생들이잖아요. 그럼 26년에 가면 또 다른 이슈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가만히 냅두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데 우리 또 거기에 우리는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그때그때 맞는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는 학생들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재수생들이나 N수생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뭐 그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다 중요한 얘기긴 하죠. 자, 정시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내신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우리 학교 그룹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뽑나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 나온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80% 정도, 정시가 20%죠. 근데 어떻게 보시면 어떠세요? 이 정시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싶으시죠? 근데 이 숫자 안에는 함정이 좀 숨어 있어요. 그 함정은 보시면 자 앞에 있던 거를 좀 보기 쉽게 정시랑 수시를 색깔로 표시한 건데요. 24년하고 25년은 크게 다른 변동은 없죠. 여기까지가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종합해서 수시예요. 그리고 여기에 논술이 있고 여기에 수능이 20%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튀어나와요. 일단 근데 그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즉 45% 가까이를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학교의 전교 1, 2, 3등 이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 3등들이 A학교와 B학교와 C학교와 D학교에서 올라와서 경합을 벌이는 그런 구간이에요. 교과라는 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순수 100% 성적 싸움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1.0, 1.0, 1.0을 찍어도 서울대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경쟁이 엄청 치열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라면 이것도 분명히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가 있죠. 그럼 절대 다수라면 이쪽을 노려야 되는 건데 자 숫자를 보시면 그럼 다시 23대 20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원 이런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지 저기 경상남도 어딘가에 있는 학교나 아니 뭐 그 학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전라도 어떤 지방으로 기차 태워 보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건데 그럼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뽑느냐를 따져봤더니 교과가 21%가 뽑히고 종합이 29%가 뽑히고 수능이 33%가 뽑혀요. 왜 그러는 거냐? 앞에 거는 평균이기 때문이죠.
전체 평균이 그랬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 우리가 흔히 수도권 16개교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뽑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수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시로 넘어가는데, 수시를 아이들이 안정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은 수능 대박이라는 걸 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님들도 당연히 그걸 기대하죠. 우리 아이가 평소에 성적이 좀 안 좋았지만 진짜 실전에 강해서 이번 수능에 한 등급씩이라도 더 높여버린다면 전혀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중대 뭐 이 정도까지 가볼 수 있는데 숙명여대를 쓰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상향 지원을 해요. 그러면 상향 지원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락자가 발생하죠. 그걸 우리는 수시 2월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시 2월은 그럼 어디서 뽑게 되냐면 여기서 뽑게 되는 거예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자, 학생부 교과 아닌데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다 챙겨야 되고, 학생부 기록 상태 다 챙겨야 되고, 생기부 잘 챙겨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카드가 있고, 그게 힘들다면 여기로 가보자 하는 학교가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시반이 뭐 저희 학원을 비롯해서 뭐 대치동이 됐든 여러 장소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그쪽에 효과를 보는 친구들도 매우 있고요. 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지역별로 한번 찢어본 거거든요. 확실히 이제 눈에 딱 띄시죠? 전체 평균이 왜 이 정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전국에서 다 그렇게 뽑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내고 싶은 학교들은 여기 서울의 32% 요 정도, 이쪽과 그 다음에 37.5에 해당하는 쪽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면 서울에 있는 학교 가기 좋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또 당연히 수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2학년 때부터 준비를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거기 다 있으니까 네, 준비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정시반이 어떤 거고, 그러니까 정시라는 게 어떤 거고, 왜 우리가 정시를 신경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정시를 신경 쓸 때 이것도 이제 곁으로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학교의 우리 아이의 성취도,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학생들마다 잘하고 못하는 영역이 매우 다르죠. 어떤 친구는 수학이 잘 되고, 어떤 친구는 탐구가 잘 되고, 어떤 친구는 한국사만 겁나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거를 몇 등급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 뭐 당연히 고3이 끝나는 순간까지 존재해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항상 정적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의 계열에 잘 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 지금 경희대를 그냥 샘플로 들고 온 것 뿐이고, 뒤에도 경희대를 샘플로 많이 보여드릴 건데, 정말 감사하게도 경희대가 이제 입결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샘플로 삼은 겁니다. 이 학교가 최고라는 게 아니고. 자, 아무튼 경희대에서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인문 계열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비율을 챙겨주는 게 인문 계열의 수학 요쪽, 그 다음에 국어가 가장 챙겨주는 건 인문 계열,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자연 계열은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죠. 그리고 예체능은 너무 당연하게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어 반영 비율이 엄청 높죠. 국어 성적에 따라서 거의 뭐 대부분 학교가 바뀌기도 하니까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강하니까 어느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점수만 무조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이런 식으로 높으니 같은 물리학과를 가고 싶더라도, 또 같은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더라도 그 반영 비율의 상태에 따라서 전략 지원은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가중치 형식으로 바꿔서 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국어를 상대적으로 잘 봤다라고 하면 경희대 인문이 훨씬 당연히 너무나 유리하죠. 똑같은 2 등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1등급이 1개고 2등급이 2개인 아이가 있는데, 국영수만 얘기할게요. 그 중에서 1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도 충분히 여기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자연 계열인데 1등급은 영어에서 나왔고 국어랑 수학이 2등급으로 나왔다. 그러면 훨씬 똑같은 1등급이 여기서 나온 친구랑 분명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인문 계열인데 왜 수학이 높냐면 경영, 경제 이쪽이니까 뭐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죠. 결국엔 수학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학 점수가 일단 학교의 지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은 1위를 놓치지 않는다? 일단은 서울 안에는 갈 수 있겠구나. 크게 봤을 때. 러프하게 봤을 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어랑 영어가 혹은 탐구가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서울인데 경기도에 걸쳐 있는 지하철 한참 타고 가야 되는 데 수도 있고 서울의 한중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표현하기를 수학은 지역을 결정하고 국어 탐구는 레벨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가 당연히 중요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각 학교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펼쳐놨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학교별로. 같은, 방금 경희대 보여드렸고, 뭐, 서울시립대도 그렇고, 똑같은, 뭐, 서성한이라고 하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과 수학 반영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균관대는 인문계열의 국어가 반영 비율이 이렇고, 수학 반영 비율이 이렇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아와도 우리 아이가 뭐 성대는 붙을 수 있는데 뭐 서강대는 힘들구나 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때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학교별로 이제 반영 점수가 새로 곱해지는, 더해지고 빼지고 곱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고3에 올라갔을 때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정시라는 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수학이 좀 국어 선생님이 설명이라고 했는데 수학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슬프긴 하지만 현실이니까요. 네, 수학 중심으로 가되 거기서 국어와 탐구를 베이스로 깔아줘야 된다. 그리고 영어도 이번에 6월 모평의 1등급이 1.8%가 엄청 높게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애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입시 설명회는 아니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오가고 있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지금 최근 이슈가 그냥 대충 집어도 이만큼이에요. 그죠? 일단은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크고 뉴스를 매일 장식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생기는 영역인데 정부에서 자전을 밀고 있죠. 자전 25% 안 채우면 지원금 안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전을 어떻게 뽑느냐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틀이 나오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뭐 제발 또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뽑는 방식을 일단 인재를 그룹으로 묶어서 뽑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쳐 본 다음에 너는 미디어 가는 게 맞겠어. 너는 경제 쪽으로 가는 게 맞겠어. 너는 경상계열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성적순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즐거운 소식은 딱히 아닐 거예요. 왜냐? 거기서도 당연히 똑같은 어학 계열을 갔는데 국문과, 영문과, 러시아과, 불문과 이렇게 있을 텐데 당연히 순위가 먹여지겠죠. 가고 싶은 거.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서의 경쟁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대학 가서도 빡공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능시험 난이도는 뭐 매번 문제죠. 어려우면 불수능이다, 용암수능이다 말이 많고 쉬우면 변별력 없다고 뉴스 나오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우신데 그 난이도도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좋죠.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왕이면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왜냐? 아싸리 틀릴 거면 다 같이 틀리자 라는 친구들도 있고 어정쩡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차라리 문제가 어렵게 바라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하늘에 맡기는 부분이라서 평가원도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 많이 해서 엄청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제의 난이도와 수준을 맞춘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말이 나오는 거지만 평가원들 어디 가서 쓴소리 한번 듣기 힘든 되게 높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6월과 9월을 통해서 종합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내는 건데 또 틀렸어?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난이도 문제도 그렇고 또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엄매를 할 거냐 화작을 할 거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고 교차 지원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성적이 생각보다 국어가 잘 나왔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교차 지원도 해봤으면 좋겠고 거꾸로인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로 치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아주 드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는 요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과 친구들의 문과 침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자잘하게 대응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반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수능 시험 난이도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실력만이 안정적이면 이런 거 저렇고 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든 쉬운 시험이든 내 실력을 온전히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실은 이 시점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2.5, 2.9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또 경희대 예문이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숫자가 잘 보여서요. 그 글자가 잘 안 보이시면 저 참조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내신 등급 3포도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의 등급 분포 상태. 경희대의 국문과, 영문과, 경제학까지 문과 중심입니다. 먼저 이 친구들이 어느 등급선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보시면 여기다 몰려있죠. 동그라미 대다수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공부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그냥 다 몰려있다고 봐도 되고 여기 이 학교는 2등급의 선이 딱 여기니까요. 그죠? 2.5 정도까지는 와야 일단 합격 선으로는 볼 수 있겠구나. 감이 잡히시죠? 평소 이 아이가 내신은 2.5 정도 봤던 친구들이 수시로 합격을 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저기 뒤에 동그라미 많은데요? 요건 왜 그러는 거냐면 자사고 특목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는 여기 있어도 그 3포표를 보면 딱 나오거든요. 아, 얘 세화고애구나. 얘 경기외고애구나. 딱 나와요. 그럼 당연히 4, 5등급도 뽑히죠. 왜냐면 그 전체 분포표를 통해서 봤을 때 학교 전체 수준에 비해서 어떤지가 딱딱 나오고 숫자로 증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계 학교에선 여기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는데 혹시 될 수 있죠? 경기외고라면 되는 건데. 네,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계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자연계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이렇게 있는데 인문이 됐든 자연계가 됐든 기본적으로 2등급과 3등급의 딱 중간이면 2.5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5등급 선 정도가 되면 적어도 교과 노려볼 만하다. 즉 쉽게 말해서 수시를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과 어머님들도 계세요. 우리 애가 등급이 3인데 그냥 내신 버릴까요? 저는 버리진 말라고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랑 수능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는 다를까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문제를 내는 방식과 접근해야 되는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근본은 동일한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기본적으로 내신 과정 자체를 개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럼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영역은 어디여야 하는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있다. 지금 학교의 성적은 대충 3, 4, 5 가고 있는 중인데 아주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만약에 지금 현재 3에서 4 정도의 등급을 받는 아이가 흔히 말하는 우리 상위 16기 인서울 16개교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2.5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5로 가려면 남은 기간 동안 다 1등급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되죠.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쉽나요? 평소에 3, 4를 받다가 다음 시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등급을 받도록 할게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베스트를 노력해서 0.5등급을 끌어올리고 났을 때 그때의 평균은 어떤가?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애가 눈빛이 바뀌었는데 막 미친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니도 같이 고민에 빠지시는 거죠. 이 녀석이 2.8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3을 어떻게 끌어올리면 도전해볼 만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공부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일 가능성도 높아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시는 등급권이 아마 3, 4, 5 요 언저리 깰 거예요. 3, 4, 5가 가장 언저리인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시반을 추천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뽑히는 양상도 그렇고 그리고 성적의 상승 가능성도 그렇고 아예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아니라 정시, 즉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내신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또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신이 있어요. 이 시험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또 따라간다고 또 한 달이 가요. 또 나서 또 뜻대로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천천히 공부하다가 또 어느샌가 또 기말이 오죠? 그럼 또 따라가. 그러다 또 안 돼. 그러면 어느샌가 고3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고3 때는 모두가 수능 공부를 하는걸요? 지금 잡아야죠. 그래서. 고3이 되고 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좀 트이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정말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요. 왜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 딴 데로 샜네요. 자, 네, 정시반 관련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뽑힌 인원입니다.
뽑힌 비율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비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지원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실기 전형이 있고 한 거다. 근데 지금 상위 인서울의 학교들의 다수를 보면 적어도 40% 이상씩은 수능으로 뽑고 있다. 2.5나 2.9가 아니라면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준비 최적 시기는 딱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부터 일단은 수능 문제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런 내용도 살짝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님들이랑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알려드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차분히 잡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 지금 시점부터. 왜냐? 고3에 올라가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쁨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2.5 아니면 2.9. 참고로 아까 이제 2.5는 설명해 드렸죠. 2.9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상위권, 그러니까 최상위권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밑에, 바로 밑에 권역이 의외로 비는 딜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시야를 넓혀서 보자면, 야, 너는 그 정도 점수로는 쉽지 않겠는데 이거 상향 지원인데 갈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선생님 추가 합격 됐어요.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도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2.9까지는 보자. 네, 그래서 앞자리가 2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학기가 한 번 남아있고 그 다음부터 고3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예요. 고3은 왜 바쁜가? 고3은 왜 바쁜가? 제일 바쁜 이유는 수학이죠, 뭐. 계속 풀어요. 풀고 또 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는 진짜 오히려 다행이다가 싶을 정도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는 수학이 이 정도의 비중까지는 아니었는데, 물론 수학은 중요했었습니다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다고 싶을 정도로 수학을 엄청 강조하죠. 대략적으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순공이라고 부르죠. 순공에서 한 50% 가까이는 수학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남은 시간을 가지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탐구 공부해야 되고, 국어 공부해야 되고, 수행평가 챙기고 막 그러는 거죠. 두 번째, 탐구 2학년 때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해놔야죠. 3학년 올라가서 시작한다가 맞을까요? 탐구를? 그때 가면 쫓아가기 바쁘겠죠. 허덕이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보통 방학 때를 가장 많이 노리는 시점은 2학년 방학 때입니다.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려놓고 한 바퀴 돈 거 풀다가 모의고사 보고 다시 교정하고 모의고사 보고의 반복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3에 올라가면 사탐, 과탐에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딱딱 정해줘요. 너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모가 있는 전에 5월, 구모가 있는 전에 8월. 그때 집중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내서, 국어 공부는 이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해야 해. 이렇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자, 수학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영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영어가 쉽게 가지도 않아요. 지금 1등급이 1.3%밖에 안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문제를 냈죠. 물론 영어도 그때그때 난이도에 좀 격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어라고 이제 정어가 절대 평가가 된 거랑 영어가 쉬운 거랑은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흔히 저희 최저라고 부르죠. 최저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중요하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가장 많습니다. 수시가 떨어지는 이유들은.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 수시 2월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 축원이 발생하는 거라 보니까 영어도 챙겨야 돼요. 그러면 국어 공부 하나만 하는 거냐?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공부는 누가 뭐래도 기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말고 우리 학원만 특별한 비법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오시면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사기예요. 지금은 기출의 시대예요. 온라인 강의를 보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EBS를 보셔도 그렇고, 인간 강사들 보셔도 그렇고, 저 말고 다른 학원에 가보셔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출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기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기출이라고 말하면 1년에 모의고사 3회분이에요. 생각보다 많진 않죠. 11월 모의고사, 9월 모평, 6월 모평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최소한 10개년까지는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문제의 번호를 보자마자, 문제의 첫 번째 앞부분을 보자마자, 이거 그때 23학년도 수능 문제잖아요. 답이 3번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요. 그러니까 답을 외우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의 원리를 이해할 만큼 많이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EBS, 미친 듯이 중요하죠. 이번에 윤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지문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내요. 체감 연계율,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계율이 75%였는데 지금은 50%로 다운을 시켰죠. 근데 50% 다운을 시키면서 동시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평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체감 연계율은 높이겠다. 되게 이상한 말 아닌가요? 연계율은 내렸지만 체감 연계율은 높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참고로 그건 무슨 소리냐면 문제의 보기까지 똑같이 끌고 오겠다는 얘기고 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끌고 오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고3 반 친구들도 EBS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말고 이제 마지막쯤이 되면 각종 사설 모의고사라고 하죠. 요즘 국어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가 대세잖아요. 뭐 이감 모의고사, 봉소 똑같은 말이지만 봉소, 상상, 바탕 뭐 등등등. 그리고 업체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내고 있어서 그런 연계를 기출과 연계를 실전 컨텐츠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 돼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3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다 하느냐는 거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정시반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정시반에 오면 대입의 길이 열립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 다르죠.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이 타이밍에는 여유가 없어지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더 많은 걸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의 고등학교 인생을 살펴봤을 때 지금 딱 이 시점은 뭐냐면 고등학교의 절반이 끝난 상태입니다. 반환점이잖아요. 그럼 이 반환점에서 그럼 앞으로 남은 반은 어떻게 가야 되지? 라는 걸 한번 어머님도 하고 아버님하고 온 가족이 한번 고민도 해보고 강아지랑도 얘기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강아지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꽝 하면 알았어 하고 가거든요. 자,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꼭 아이랑 직접 얘기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통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냥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죠. 그냥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라는 걸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릴 거고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정시반이란 무엇인가, 정시정략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표를 1시간 안에 다 끝나자 했는데 죄송해요. 말이 길어졌죠. 지금 조금만 속도를 좀 더 올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수능이랑 용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가르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너희 국어 문제가 이렇다던데 라는 어떤 어머님들의 지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점수 등급과 추이는 지금 당장 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용모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추이를 따라가야 돼요. 수능에 어떻고, 그 다음에 용모가 어땠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험은 이제 9월 또 초순이 있죠? 9월 시험은 어땠고, 이런 것들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중요한 숫자예요. 요건 나중에 참고 좀 꼭 해보세요. 요 표를 보시면서, 애 성적표 있잖아요. 그 성적표를 다 무식하게 더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충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성적 라인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자연 계열이면 먼저 두 가지가 있죠. 학과 평균으로 보시는 방법과 최고 최저하가 있는데 학과 평균으로 일단 크게 보겠습니다. 원점수라는 건 뭐냐면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점수 있죠. 다 더하시면 돼요. 그걸 다 더해서 우리 애가 다 더했더니 270에 가까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거든요, 실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서울대 레벨이구나. 근데 대부분 보통 230, 4, 50에 걸려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 더했더니 이 정도가 되네요. 대충 현재 상태는 이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수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더한 거고 표점에 따라 다 나눠서 더 새로 계산을 해야죠, 원래는. 국어에 가점이 있으니까 곱하고 영어는 막 감점 방식이니까 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러프하게 보기는 편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100분위는 조금 더 좀 근접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100분위라는 건 말 그대로 내 밑에 있는 학생 숫자잖아요. 전국 상위 100%라는 얘기는 내 밑에 모든 100%가 다 깔려있다는 얘기, 즉 내가 전국 1등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그 100분위들을 더하는데 다만 탐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두 과목이 갈려서 나오니까 그 두 개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를 보는 방법은 이렇고 우리 아이가 점수가 이 정도가 되면 정시 기준으로 이 정도 합격 라인이 대충 나오는구나.
세부적으로는 갈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아이 성적표의 점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네. 2학년 용평이에요. 고3이죠. 고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참 말 그대로 참고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이랑 고3 시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러프하게만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2를 가지고 성적을 만드는 경우는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프하게 합쳐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얘기예요. 2024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 정답률 범위 비교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에 대한 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큰 이슈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작년 수능의 가장 큰 이슈. 킬러 문제 없애라. 그거였잖아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 참고로 그 결과가 이거예요. 23학년도 수능에는 정답률 40짜리 문제가 30%였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근데 그 위를 보세요. 정답률이 이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겠죠? 정답이 10%라는 얘기는 굴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5개인데, 그러면 찍어도 정답률은 20%인데, 정답률이 20%라는 건 풀어서 틀리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24학년으로 넘어왔더니 확 줄였죠. 난이도를 확 줄인 건 맞고, 대신에 뭐가 늘어났냐면, 요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 한 2-3개가 딱 버티고 서서 얘를 넘어가면 1등급이야. 얘를 넘어가면 서울대지. 라고 했던 그런 문제에서 유형해서 지금은 중간쯤 되는 어깨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문제 다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나도 뚫어봐봐. 나도 뚫어봐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정쩡한 공부가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옛날처럼 막 고도의 추론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그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정을 잘 피하는 능력. 지금 그게 되게 많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그런 걸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 현재 수능 트렌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엄청 어려운 문제보다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배치해서 아이들이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할 만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이 이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풀면 될지도 느낌은 와요. 하지만 답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앞으로 쭉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정답률 추이에서 이제 그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참고해 주실 거는 빨간색 불이 몇 개나 들어간다인데, 이게 이번 윤모평 어려웠다는 윤모평 시험의 결과물입니다. 보면 10%, 30%대는 이런 문제들이 독서에서 5개 정도씩 보이고 있고, 문학 파트에서 또 비슷하게 4개 정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선택 영역에서도 화작 같은 경우에도 2개 정도가 나왔고, 언벨 같은 경우에도 2개 정도가 나왔죠.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문법을 잘 못해서 화작을 고르려고 해요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문제가 화작이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화작은 거의 독서 레벨입니다. 정답률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옛날처럼 막 스피드 싸움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꾸로 엄매가 버프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맞죠. 왜냐면 엄매는 답을 찾는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작은 이만큼의 길이의 지문을 읽고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화작은 장점이 이거죠. 추가적인 공부에 부담이 없다. 뭘 더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작을 어쨌든 비중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느 경우 내가 지금 수학이 좀 많이 급해요. 라든지 아니면 탐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해요. 즉 국어가 아니라 국어 외적인 부분을 보고 화작 검매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아이랑 얘기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역별 대비 전략도 한번 살짝 봐드리면 대전제를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국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실제로 어머님들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야, 나는 네 육모 풀어봤다 얘기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문장을 떡 봤을 때는 와, 쉽죠? 막 인지 과정은 심적 상태가 생각나는 것인데 주체의 해석에 의존하여 어쩌고저쩌고 열람물 주체의 기억이 생각나고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고 막 말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고3들이 푸는 문제의 레벨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기억이나 믿음은 심적 상태의 이해래요. 쉬운 말로 바꿀게요.
귤이랑 사과는 과일의 예예요. 맞죠? 이런 식이에요. 기억이나 믿음은 이제부터 심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 쭉 읽은 다음에 로렌즈가 말하길 심적 상태가 아까는 과일이었죠? 과일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지문 속에서 먼저 어떤 정보의 기본 틀을 주고 그 정보를 요리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이 바로 보이는 거죠. 아까 로렌즈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심적 상태는 뭐랑 같은 거였죠? 기억이랑 믿음이랑 같은 거죠. 그럼 말을 바꾸면 기억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닌 거죠. 기억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나면 되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학생들과 파헤치려고 하는 어떤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문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으로 푸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체, 열람, 파생적 상태, 조작, 심적 상태 이러면서 뭐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딱 보이죠, 답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의 독서 영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의 경우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작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그 디테일한 파동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에서 비슷한 어떤 패턴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요즘 독서는 딱 이런 식이죠. 자, 24학년도 6모를 봤는데 이번에는 24학년도 9모를 볼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원칙이에요. 개인은 이제부터 정보 주체래요. 그리고 기업은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하겠대요. 먼저 앞에서 세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말합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그러면 소유권의 주체를 기업으로 보자. 데이터의 소유권은 기업한테 있느냐? 아니면 정보 주체는 누구였죠? 개인이었죠. 개인으로 보자. 그럼 이 문장을 정리하자면 어떤 데이터의 소유권은 그 개인한테 있는 거냐? 기업한테 있는 거냐? 그걸 따져보는 문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예시사례라고 부르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뭔가 비슷한 부분 보이지 않나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중심이 된다는 상태는 걸 보시면서 3번이 답인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시죠. 왜? 우리나라는 정보 주체는 개인이었잖아요. 개인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서 보여드리는 게 단순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가 아니고요. 그냥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고 아이들이 그거 답이 3번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게 반복되는 룰이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24학년도 6모 보셨죠? 24학년도 9모 보셨습니다. 수능 문제 볼까요, 그러면? 작년 수능 문제예요.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래요. 그럼 이거라는 말은 이상치라는 말로 대치시키면 돼요, 이제. 양상 세팅 됐고, 그 다음에, 근데 정상적인 데이터의 경우, 이번에는 또 예시 사례죠?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막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답을 바로 찾으러 가볼까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는 존재하겠죠. 있을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물론, 수능 문제 레벨이 다 이렇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확인 문제 레벨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 문제를 풀고 적용 문제를 풀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한 친구들과 고3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수능 공부 좀 해볼까 하는 친구들은 시작 전부터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자, 방금까지는 우리가 독서에 대한 어떤 틀을 봤다면 그래서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풀이의 원리를 아는 것이라면 문학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연도 단위로 이번에 수능만 보여드릴게요. 수능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22학년도랑 21학년도 기출, 그러니까 이건 22학년 수능은 아닌데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어떤 작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인화했다라든지 영탄적이다라는 말을 썼네요. 지금 이게 22학년도 문제입니다. 단어 기억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3학년도 수능에 또 다른 작품의 다른 문제예요. 어디서 봤던 단어 기억 나오지 않나요? 그죠? 지금 네모 쳐두는 거. 의인, 영탄. 사물을 일격한다는 무슨 뜻이다? 의인법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 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또 봤던 단어 또 나오지 않나요? 이거야.
응, 관조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학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정보 이름 뭐일까요? 관조적인 게 뭔지 아는 거죠. 관조적인 걸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이런 경우로 쓰인 경우를 관조적이라고 부르고 비슷한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응용할 때 우리는 이런 작품을 사례로 들 수 있어. 이게 튀어나올 정도로 학습해 주는 게 수능 공부인 거죠. 그래서 큰 틀만 제일 중요한 것만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수업처럼 돼버렸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에서는 지문의 구성 원리와 문제 출제 원리를 이해한다. 문학에서는 반복되는 표현법들이랑 기본기는 무조건 탄탄하게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들고 왔어요. 25학년도 육모잖아요. 지금 현재 고3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한번 어머니 같이 고민해봐요. 저희 이거 그냥 소설문학 지문이니까. 자, 기억만 읽을게요. 서술자가 이럽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다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어났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뭔가 담배 한 대 피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현기증이 팡 돌면서 그 다음에 엄마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은 아버지의 땅이라는 작품인데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이 참고로 2번이었는데 지금 내가 담배를 피워 물었으니까 보통 서술자고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이제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서술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 이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맞아요. 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자인 나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별된다. 아니죠. 여기선 나밖에 없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서술자인 내가 내 지각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구별되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내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답이었는데 2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 쟤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이에요. 선생님, 제가 1년에 한 번씩 쌓이는 것만 이렇게 매번 쌓아가지고 책 한 권 만들면 유머집도 만들 수 있어요, 저. 정말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랑 같이잖아요. 어머님께 짐을 지우기 싫어서 라고 말했대요. 어머님께 짐을 지우다. 무슨 뜻이죠? 짐을 얹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선생님, 짐이 지워졌는데 왜 얹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고3이라고 지금 고3인 얘기잖아요. 이 사위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 이 사위가, 그러니까 서술자는 나고 지각의 주체가 사위니까. 서로 다른 거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충격을 겪었죠. 이것까지 내가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이 사위까지 내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어휘는 언제나 힘들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회의하다. 회의하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회의하다는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맞나?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고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럼 이거를 뭔가 내가 절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구나. 회의하고 있구나. 그냥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수학 1등급 받는 애가 이렇게 풀어요. 국어를.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야 얘들아 어휘 좀 공부하자. 근데 지금 고3 수능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중등 꼬꼬마 마법 천자문 외우듯이 공부할 수도 없고 어휘를 어떻게 하면 좋니? 고민이 많아요. 근데 답은 솔직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기출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있죠. 이거 단어만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 돼요. 자, 저희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랑 얘기할 때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던데 그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반복되는 영상을 보셨잖아요. 문제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어서 그런 단어들을 꼭 보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 정답 예를 들어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었을 때 준거로 인식되는 건 준거가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동화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기출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을 마킹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내 어휘집을 만들면 그 극복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됩니다. 기출 10개년을 펼쳐놓고 모르는 단어만 파란펜 칠해가면서 그걸로 단어집을 만들면 자기 공략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단어장을 사요? 내 공략집을 만들면 되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찾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게 쉽지가 않죠. 빨간 펜이 왜 힘든 건데요?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계속 꾸준하게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학원이 해줄 일은 그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기 힘드니
나랑 함께 해보지 않으련 해서 여러분들 어머님들 지금 각자 지금 필수 어휘집을 받으셨을 거예요. 선물이에요. 보시면서 저 이거 1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1년 것을 만들어요.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저 참고로 그 블랙라벨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블랙라벨 문제 저자인데, 요 어휘집을 왜 1년 것을 만들었냐면, 기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출에서 제가 어휘를 다 뽑은 거예요. 원래는 사자성어도 있었어요. 다 뽑아가지고, 요거를 한 권으로 만든 다음에, 예문을 국립국어원 가서 다 찾아서, 선생님, 제가 문제집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집도 있어요. 이게 참고로 저희 에드클래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참고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테스트를 보지 않더라도 그 옆에 네모가 5칸 있을 거예요. 이 5칸에다가 표시하면서 모르는 단어 한번 표시해봐.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만들었잖아요. 문제 만들기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딱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써보아요. 막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한 3개월, 4개월 뒤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네, 이거 뭐예요? 했더니 선생님, 내가 좋은 자료를 구했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에이, 그렇죠. 좋은 자료 맞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자료 써하면서 절대 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애들한테 필요한 문제가 있다 치면, 저는 정말 그냥 말하라고요. 너 엄매가 좀 풀고 싶어? 6,000문제만 주면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물론 그렇게 주진 않아요. 그건 무식한 짓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원칙들이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독서 지문은 출제 원리와 독서 지문이 흘러가는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문학은 반복되는 개념어들을 정리해야 된다. 세 번째, 어휘 제일 중요하다.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부터 챙겨라.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요즘 핫트렌드 문제예요. 아니, 요즘 이래요. 전과문, 이게 지금 2018학년도 9월 모평이거든요. 18학년도면, 테리야, 너 18학년도에 몇 살이었지? 2017년도에 몇 살이었니? 2017년에 몇 학년이었니? 4년 빼고, 3년 빼고, 아마 꼬꼬마였을 때 거야. 그죠? 초딩 나이는 꼬꼬마였을 텐데, 그때, 계산 빨리 끝내. 자, 나도간에, 그 다음에 이게 25학년도 유모, 이번 시험 문제예요. 같은 지문이 나왔죠. 요즘 핫트렌드입니다. 복고풍이에요. 복고풍. 이거는 지난 수능에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되게 신경 써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나왔었다?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을 피해갈 법도 한데 찾았어? 계산 나왔어? 11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오케이. 11살이면 엄청 어려운데? 8, 9, 10, 초사? 그 정도 문제? 자, 근데 그런 지문들의 내용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P면 Q이다.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참이다.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맛있다면 사과라면 맛있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써먹는다는 거예요. 제재들 기출이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기출이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 뭔지 알겠지? 관동별곡이죠. 그 유명한 관동별곡이에요. 자, 2010학년도 육모의 관동별곡이고 2015학년도의 관동별곡이고 2021학년도의 관동별곡이에요. 같은 작품이 지금 같은 부분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을 들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옛날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 나와가 아니라 나온 작품일수록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주변에 올해 고3들이 있다면 25학년도 현재 수능 완성이 또 나왔어요. 어머? 5년 주기설 비슷하죠? 네,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관서별곡이라는 작품이 수능 특강에 나왔었는데 관서별곡에 보기에 관동별곡이 나온 상태에서 수능 완성에는 관동별곡이 통째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야죠. 근데 어머님들도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해보셨던 세대시니까 또 추억도 새록새록 하실 것 같고 아이들은 여전히 힘들게 똑같이 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품 분석 항상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정시반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냥 18학년도 구모가 있어서 그냥 제가 편집만 해온 겁니다. 문제만 따온 거거든요. 그 18학년도 구모에 있었던 독서 지문하고 이번에 25학년도 육모에 있었던 독서 지문을 그냥 나란히 갖다 넣어본 거예요. 같은 지문. 보면 일단은 내용 이해했니를 묻죠. 근데 이해 문제는 보통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단순하게 이해되는지 묻는 일치 불일치 문제라 좀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두 가지를 내고 그리고 추론해봐.
똑같은 내고 지금 같은 문제 하나의 지문이 있고 그 밑에 문제가 이만큼 있고 하나의 지문이 있고 그 밑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낸다는 거예요. 어휘 문제까지요. 그래서 문제풀이의 패턴에 좀 익숙해지면 분명히 제재나 주제들을 그리고 작품이 되는 텍스트는 달라지지만 그 달라진 텍스트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훈련들이 충분하게 되면 정시도 좀 해볼만해지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단순히 국어니까 어렵고 국어는 힘들고 국어는 괴로운 게 아니라 방법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별개 얘기지만 나중에 고3 올라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EBS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장이 조금 달라지는 건 있지만 이건 2번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판본을 가져온 것 뿐이고 이 왼쪽이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이고 이게 25학년도 육모에 나왔던 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음양술수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고 당대발복 예 아니면 필연처가 여기로다. 이거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해야죠. 이 문장이 무슨 소리인지 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녀석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나 정말 나쁜 놈이 그냥 못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나쁜 못된 놈인지를 설명하고 나면 쭉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참고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23번 문제는 답이 너무 빠르게 이거 공부만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 답은 5초도 안 걸려서 답이 나와요. 5초도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공생원은 쓰레기 같은 나쁜 놈인데 공생원은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살고 싶고 돈만 밝히는 나쁜 놈이에요. 그럼 답은 2번이죠.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공생원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연기 공부도 앞으로 잘 해야 된다. 공유결합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지문도 이렇게 연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개념이에요. 22기출, 23기출, 24기출, 25기출에 그냥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대표적으로 의인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22년, 23년, 24년, 25년 모든 문제에서 다 의인화에서 나타났다, 인격화했다, 인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이라는 조금 틀린 표현도 쓰지만 다시 또 인격화한 대상. 다 의인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뭐고 어떤 경우에는 의인법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인법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정시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들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 근데 이 문제가 참고로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세트였어요. 이것도 그냥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들이 원하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 한번 낚여봐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중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이 2개 된다는 얘기죠. 한쪽은 한쪽 탄소 원자랑 전자를 공유하면서 단일 결합을 하고 나머지 다른 쪽은 공유되지 못한대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분자들이 사슬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 사슬의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는 게 이 중합과정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이 정말 어려웠던 게 이게 2번이었거든요. 아니 1번이었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성장한다며요. 사슬구조라며요. 끝부분 맞잖아요. 불안정한 탄소 원자 있잖아요. 근데 왜 답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게 맞나?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 틀린 건가요? 결합이 이중인데 한쪽은 단일 결합하고 한쪽은 공유되지 못한댔잖아. 2개 중에 하나만 그런 거야. 즉 뭐냐면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에요. 이게 답의 포인트였어요.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서 그 다음에도 그 원리를 피해서 완벽하게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했는가를 묻는 게 요즘 문제의 트렌드. 그래서 요즘 이렇게 문해력 얘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해됐냐고. 보니까 정말 빡세게 공부해야겠구나. 단순히 그냥 글자를 읽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이런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저희 정시반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었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머니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3점짜리잖아요. 지금 문제 길이도 겁나게 길죠. 이렇게 긴 문제를 몇 초 컷 막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데 어머니 보세요. 답이 이게 1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번인 이유가 바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1번인 이유는 결론은 그거거든요. 틀린 말 안 했어요. 1번이 틀린 말 자체를 한 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대요. 관련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대응 방안에 관심도 없대요. 맞잖아요. 이 2가지를 문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썼잖아요. 근데 왜 답이 1번이냐면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인데 활용 방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표를 활용한다고 치면 상식적으로 뭘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걸 써야죠. 참여 기회 얘기가 나와야 되죠. 참여 기회를 쓴 게 아니라 이 넘버 2랑 넘버 3를 쓴 거죠. 잘못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걸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보이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이게 화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매는 역으로 막 되게 있어 보이죠? 막 규칙성, 활용, 줄어든 가능 여부, 언어와 매체예요. 문법 영역이죠. 이거는 양성 모음이에요. 이거는 음성 모음이에요. 아는 양성이고 어는 음성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금 맛은 그럼 아로 끝났으니까 양성이죠? 이것은 어로 끝났으니까 음성이죠? 그러면 기억 다시 1은 양성이잖아요. 틀렸죠. 1번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면 되게 빨리 푸는 영역이 언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언매할까 화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언매를 계속 트라이해봐라고 말씀을 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 익히기만 하면 스피드 싸움이 되니까. 답이 그냥 여기서 손을 바짝 쳐 여기 있는데 잠깐만 안 보이시나? 뭐 이러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같이 풀어보죠. 35번 문제인데 거의 초 단위로 풀어야 돼요. 고3들이 이렇게 풀어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배경을 하나 깔자면 들어본 적 있지? 미지층이라고 하는 건 말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층이라고 하는 건 정하지 않아서 부정층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얘들아, 미지층이랑 부정층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미지는 모르는 게 미지야. 그럼 모르니까 뭐 하고 싶을까? 알고 싶죠. 알고 싶은 건 미지층이야. 자, 어머니도 지금 방금 들으셨죠?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미지층이겠죠.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무슨 일이든 척척해내니 무언가를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부정층. 언제 봐도 아름답겠지? 아름답겠지? 부정층이죠? 밖에 어떤 분이 오셨죠? 라고 말하는 건 궁금한 거잖아요. 미지층이에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죠.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몇 초 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품사 판단이 들어가는데 품사 공부 조금만 했다면 이거 답이 4번이겠구만.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의 얼마와 이거 어떻은 뒤쪽에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는 체언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체언인데 이건 체언이 아니겠구나. 서로 품사가 다르겠구나. 동일하다고 말했으니까 3번 땡, 4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하게 만들어주는 게 언매 공부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다 풀고 매체도 거의 어떤 느낌에 가까워요. 이건 너무 비하적 발언일 수는 있는데 그냥 과장해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매체는 뇌의 정상 작동 여부를 물어봐요. 그러면 매체 문제 그렇게 풀고 언매 문제 빠르게 풀면 뭐가 유리할까요? 이제 시간을 아꼈잖아요. 어려운 지문을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만약에 언매를 골랐는데 월매가 총 11문제가 나오죠. 11문제 중에서 막 5문제를 틀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이것도 설명해 드렸을 텐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지 사례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누구 거네? 하필이면 오케이. 자 이거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반 사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정시반에 처음으로 와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시반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된 사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 이야기예요. 정시반 처음 시작하고 나서 좀 몇 달 지나서 이제 저 수능 공부하는 친구인데 수능 공부 좀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요 하면서 상담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했던 친구인데 저희는 학생들한테 이걸 진짜 많이 시켜요. 자기 분석이라고,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자, 이 친구가 뭘 잘했을까요? 어머님 보시기에 어때요? 어떤 시험을 한번 풀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푼 거에 대해서 한번 네가 스스로 반성을 해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잘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트별로 분초 단위로 확인을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지 조금 방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경험을 안 해봤던 거죠.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풀었더니 몇 점이 나왔고 몇 점이 나왔으니까 몇 등급이다가 아닌데 잠깐만 이걸 따로따로 뜯어서 봐야 되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잘 안 되는 문제나 지문을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 큰 문제였다. 정작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놓쳤고 풀었어야 되는 안 풀고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를 괜히 시간만 끌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참고로 이제 기출문제 전 풀리거든요. 자 기출입니다 지금 이게.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21학년도 9월 모평을 풀었을 때 점수예요. 점수가 좀 유의미하게 바뀌고 있죠. 근데 아직은 진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요 시험지는 되게 정말 잘 쓴 분석지예요. 요걸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머님들 글자 안 보시면 그 텍스트를 같이 봐주세요. 스토리가 보여요.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옆에 있는 제가 시험지 시험 시간만 본 저도 이해할 만큼 완벽하게 분석해냈어요. 자, 이 친구는 화작을 싫어해요. 자꾸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절대로 저는 화작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 자, 그런데 이때는 화작이랑 엄매가 강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자, 저는 중세국어 파트 미치겠어요. 아직 도대체 시간이 안 나서 못 건드리고 있어요. 아직 못 건드린 건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런 친구.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잠깐만, 19번 문제에서 어휘 때문에 안 읽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문장을 읽고 있는데 내 발목을 잡는 단어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안 읽히니까 즉 외적 증거라고 하는 건 보기 비교 문제를 말하는 건데 보기에서의 이야기도 뭔지 모르겠고 이 두 개가 또 뭘 비교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이 끌렸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현대소설을 푸는데 12분 26초가 걸렸대요. 참고로 지금 이 시간은 모든 지문 중에서 과학 지문을 제외하고 가장 압도적으로 오래 걸린 시간이고 이걸 제일 오래 풀었는데 결국에는 문제 오답률도 높았고 여기서 발목이 잡히니까 뒤에 24번 문제나 다른 문제 여기도 여기랑 요 두 문제요. 20번 문제나 24번 문제도 같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꼼꼼하게 보질 못하고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점수가 요 실수 두 개랑 이렇게 나왔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런 흐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걸 계속 모든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누가 시켜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여기 온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아이들 모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분석을 하고 나면 그냥 최근 푼 거예요. 21학년 수능 문제인데 등급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잘된 사례예요. 참고로 잘된 사례고 모범적인 사례라서 가져온 거긴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분석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친구예요.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왜 그랬지 고민 많이 하고 이 녀석도 본인 스스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친구인데 그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참고로 결과론적으로 이번 육모평 1등급 나왔어요. 시작할 땐 안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이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출 정리 또 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고 수능 특강 같이 풀어나가고. 참고로 이 친구는 그래서 정시반부터 같이 해왔던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국어도 한 3, 4?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국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뜻만큼 안 되냐 하고 싶은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성찰만 잘하고 있다면 꾸준하게만 해준다면 그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죠. 네, 그것을 성공한 친구가 이 친구고 제가 이 친구 그 성적표를 딱 가지고 짠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출을 여러 번 풀었더니 문학작품 특히 이제 시는 익숙한 작품이 되게 많아졌다. 맞죠? 기출을 많이 보다 보니까 비슷한 작품,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 유사한 패턴의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여전히 화작은 또 틀리고 있는데 이제 안 풀 거니까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구나. 일단 성적표 분석 방법도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한 3명 정도의 사례를 지금 들고 온 거거든요. 되게 다양한 아이들의 등급대에 따른 성적표예요. 보시고 우리 아이 성적표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고 이런 점수, 이런 숫자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구나를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국어 1등급 아이인 아이 하나 같이 보실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1 그리고 96.74 그러면 자기 밑에 96.7% 74%가 깔려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보실 거는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뭘 틀리고 있나? 그래서 지금 어휘 개념은 안 틀리고 있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은 역시 비판적 이해. 그러니까 조금 수준 높은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건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를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경향성이 어떤 영역에서 틀리는가를 보시는 건데 일단 아직 고2까지는 선택 영역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10번까지는 무조건 화작이에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조건 엄매고 문법이고 30번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은 독서, 오른쪽에 있는 건 문학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딱 뭐가 약한지가 보이죠? 지금 화작이 안 되고 있고 문학이
취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3등급 되는 아이를 볼게요. 77.75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올라갈 길이 많죠? 뭘 틀렸나 봤더니 약간 골고루죠. 확실히 골고루죠. 추론적이에도 절반 가까이 틀리고 있고 비판적이에도 절반적 가까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친구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는 앞부분에 화작에서 한 문제도 안 틀렸어. 한 문제도 안 틀리고요. 문법에서 한 2개 정도 틀리고 나서 문학이란 독서, 즉 공통 영역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특히 독서 영역도 그렇고요. 이 친구는 일단 지금 해야 될 일은 14번 문제 때문에 혼나야 되고요. 이거 아시죠? A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100에서 80%가 맞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B는 80에서 60 정도는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지금 이런 영역의 문제들을 많이 틀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물론 2라고 하는 건 이번 요쪽에서 고비를 만들어 놨어라고 말한 거니까 틀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특히 여기서 문학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많이 놓쳤다. 문학 정보 쪽을 좀 집중적으로 파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5등급 정도 가면 와우,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 친구도 딱 결이 보이죠, 이제 어머니. 일단 문법을 싹 다 틀렸잖아요. 문법은 완전히 손도 안 대고 있었구나, 이 친구가. 그런 상태에서 문학은 이런 상태고 독서는 이런 상태고 화작에서도 실수를 계속하고 있구나. 두 번째 문제 1, 2, 3번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서 요 녀석을 가지고 어디가 부족한가,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영역에 몰려서 틀리는지 않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틀리는 문제의 난도가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틀리는 건지 아니면 어려워서 틀리는 건지 잘 봐주시고, 이 친구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B나 C까지는 노리고 들어가야 돼요. B나 C는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 C라고 하는 걸 딱 따져봐주면 C는 60에서 40%라는 얘기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60에서 40%는 맞추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60에서 40이니까 딱 절반이네요. 50%?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학생한테. 너는 대한민국의 절반이 안 되니? 아니 거꾸로 얘기하죠. 넌 절반 넘잖아. 난 네가 대한민국의 절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근데 이거는 네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특히 문학 파트 공부 좀 해야겠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들어볼 때마다 할 게 정말 많지만 이게 학력평가 성적표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는 되게 많은 정보를 노출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평 성적표만 잘 들여다봐도 대충 한 2-3개 이상, 3개 이상이요. 3배 이상의 시험에 누적되는 결과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결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누적이 48.78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 %를 더 올리면 4등급이 되겠구나. 몇 %가 떨어지면 6등급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런 게 계산이 다 됩니다. 1등급은 4%까지고 2등급은 11%까지고 3등급은 23%까지고 4등급은 40%까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턱걸이에 걸린 일인 건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 일인 건지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도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거를 과목별로 다 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국수탐의 100분위. 이게 100분위 평균이에요. 요걸 가지고 일단 이거는 학생 본인 자기 스스로 점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저희가 이걸 100합이라고 부르는데 100분위 합이 이 정도 점수가 됩니다. 100분위 평균은 이 정도는 됩니다. 라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2과목을 합친다고 했을 때 요 점수랑 요 점수랑 합쳐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는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풀국어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흥미진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 작년 수능 라이브로 그 각종 업체들에서 이제 YTN 이런 데들 TV에 촬영 나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답을 표시하는데 카메라를 들더라고요.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이 됐던 그 기억이 나서 실어놨었고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이번에는 이기령 선생님이라는 분도 함께 정시반을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이 토요일 1시에, 그리고 이기령 선생님이 일요일 9시에 각자 수업을 맡아주실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들 하죠. 그죠? 뭔가 쓰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정규 수업 3시간을 하는 건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모토고요. 그리고 여기에 에드클래스라는 2시간의 추가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정시대비반을 앞으로 이끌어 갈 거고, 이 정시대비반이 정확하게 안 차게 되면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정시대비반의 목표는요, 고3이 되기 전에 국어 기초를 끝낸다예요. 국어를 내 걸로 만든다. 국어 문제는 이런 거야. 국어는 이렇게 푸는 거야를 아는 거에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는 거고, 그래서 구풀 커리큘럼을 보시면 일단은 7월달 첫 번째 한 달 동안에는 그동안 너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고라고 풀어왔던 그런 녀석들이 이런 거야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전년도 6모평, 9모평 수능 문제를 가지고 한번 쫙 훑어줄 거예요.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저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각 갈래별로 시즌 1, 시즌 2를 나눠서 디테일을 들어가는 건데, 참고로 이때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개년을 기준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혹은 쉬운 문제들을 좀 나눠서 설정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는 말 그대로 파이널 단계니까 지문형 문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제통합 형태의 지문이라든지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으로 내가 고3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요, 최소한 3개년 정도의 문제를 3바퀴는 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해라 말을 안 해도 첫 번째, 숙제를 안 해오면 내보내버릴 거예요. 진짜 내보내버릴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풀어온 거랑 선생님이 푸는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풀어온 거 한 번, 선생님이 같이 풀어가는 거 한 번을 비교한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복습을 해야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3회독입니다. 저희는 10회독, 20회독을 얘기하거든요. 어머님들 너무 잘하시지만 무슨 뭐 수능 때만 되면 만점자 인터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만점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국영수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EBS를 열심히 보았고요. 딱 그 얘기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걔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기출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틀을 닦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고 나서 이제 고3 올라가는 그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좀 더 과거의 것들, 조금 더 많은 것들, 조금 더 많은 범위의 어떤 커버리지를 가지고 기출도 공부해놓고, 기출이 어느 정도 바탕이 좀 잡히면 저는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부의 폭이면 기출을 처음에는 이만큼을 해요. 막 계속 개출을 해요. 그러다가 고3에 올라와서 수능 특강이 시작되죠? 수능 완성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때는 기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하고 다른 공부도 많이 하면 기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출은 끝날 때까지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출을 16번 정도 본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를 보자마자 기억이 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왜 기억이 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뽑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어떤 지문을 보면 이거 이렇게 문제 구성한 거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네. 그리고 그게 맞으면 전율이 와요. 나 이제 국어가 뭔지 알 것 같아. 그걸 아는 순간이 오는 걸 저희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역별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갈래별 기초,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그 갈래별로 나타나는 특징들 정리할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조독해 아까 보여드렸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아주 1단계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엄매 같은 경우에도 영역별 개념 확립을 저희 목표로 할 거고요. 그래서 국풀 교재는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무슨 시중 교재에 막 사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다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회의하고 고민한 그런 결과물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출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출국어 문제는 이렇게 공부가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참고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교재 뒤에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풀어본 적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독서는 표지도 이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평온한 레벨과 번개치는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졸업생들이 저를 찾아오는 주된 이유예요. 졸업하고 나서 재수를 선택하는 순간에 선생님 그 책이요. 너도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맨손으로 오지 말고 바카스를 사오도록 하여라. 이렇게만 주거든요. 이런 책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딱 이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매주 주간지가 나가요. 그래서 그 주간지를,
저희 담당 강사가 시간이 나면 같이 옆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국어 전공 조교가 있으니까 그 조교들과 함께 총 3가지의 영역을 공부해요. 매 주간지마다. 하나, 어휘 테스트를 반복하는 게 이게 그래서 녹아있는 거죠. 그 교재에 있는 그 어휘집을 제가 테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독서 지문 요약 훈련. 근데 참고로 요때 들어가는 요 내용이 뭘까요?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 정도의 레벨이야, 정확하게. 수능 특강 레벨이고, 세 번째, 미니 모의고사가 문학 파트, 독서 파트, 그리고 공통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법 파트까지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간을 2시간을 더 내서 정규 수업 3시간 공부하고, 2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기출 공부하면서 따라와 주면 성적은 유의미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에요. 작년 결과물이고, 이제 이러고 다음 우리 차례 돼야죠. 아휴, 저 녀석은 하나하나 다 지금 저는 이름을 다 아니까 하나하나 이 증을 볼 때마다 이 새끼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저것 때문에 괴로웠는데가 다 생각이 나요. 물론 이런 성적은 국어만 잘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국어가 1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들께서 그냥 프리 토킹 하시는 걸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인 저희 설명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질문 따로 있으시면 가실 분은 가셔도 좋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 시간 많아요. 네, 질문 네. 네 번째 거요. 문법에 네. 대한 거잖아요. 문법은 네. 지금 보면 방학 시작하면서 많은 학원들이 네. 문법에 관련된 걸 떼가지고 특강으로 뭐 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2학기에 학교에는 2학기 때 문법이 선택돼서 네. 들어가는데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던데 저게 적절하게 시작하는 시점?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있나요? 왜 많은 학원들이 이 시점에 문법을 특강으로 이렇게 쫙 까는 건지. 왜냐면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 알고 계신 것 중에 고3에 올라가서 엄매를 한다는 것은 엄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엄매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고3 때 이름은 타이틀일 뿐이에요. 고3에 내시는 수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목상 엄매라 교과서를 쓰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능 특강이 그냥 시험 범위예요.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문법 공부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책장 비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책장에 1-1단원을 채워 넣었어. 1-2단원을 채워 넣고 3단원을 채워서 꽉 책장을 딱 채우면 공부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어떤 개념을 놓쳐서 기억이 안 나서 틀려요. 그럼 틀리고 나면 이때 필요했던 그 개념이 뭐지? 다시 문법 개념을 돌아가서 또 반복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고, 이걸 반복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념들을 선생님이랑 함께 정리하는 단계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매 방학마다 다 들어와. 여름방학이야? 3주밖에 안 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공부를 해야겠어. 그러고 나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까먹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단어들의 흔적은 기억나요. 그치? 뭐 예를 들어 너 겉바리 데스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 그게 그냥 무슨 일본어 같았다는 얘기만 기억나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형상만 기억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또 다음번 특강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이게 한 번에서 완벽하게 기억돼서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라 문법은 보통 사례 적용 문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개념을 정리해놓고 이 A라는 개념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저런 경우에는 어떨까? 이러한 경우는 어떨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되고 이걸 적용하는 훈련을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틈만 나면 하는 겁니다, 문법은. 틈만 나면 하는 거고, 반복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집에 문법 개념서를 한 권 두세요. 문법 개념서는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꼭 어떤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자기가 잘 받고 이거 문법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책들, 개념 있는 국어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시리얼도 있고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요. 그런 개념서를 한 권 두고 그 녀석을 문제를 풀다가 잠깐만, 명사가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명사 파트를 다시 보고, 그리고 또 문제를 둬서 이런 거였지? 참, 이렇게 풀고, 이걸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반복의 개념이다. 반복의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런 차원에서 방학이라는 시즌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특강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물론 저희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한 가지만 더 네네. 지금 성적표 분석 방법 네네. 그 성적표 보여주시고 이게 2학년인 경우에는 네. 화작 문법이 15번까지 이렇게 네, 그렇죠. 화작기 10번까지 11번부터 15번이 문법입니다. 고3 때도 이 문제 아니요, 고3 때는 달라요. 고3들의 문제는 다릅니다. 일단 고3 학평은 모평이랑 다른 게 학평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좀 시험을 분류해 주셔야 되는데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3월, 4월, 7월, 10월에 치는 시험은 학평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양식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6월, 9월, 11월 이쪽은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해서 출제 기간이 아예 다르고요. 평가원이 곧 수능 출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선택 영역 유형은 달라져요. 다만 이때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딱딱 1번부터 10번까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고3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택 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 이론 문제가 나오고 4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는 독서가 쭉 이어지고 그런 어떤 양상은 계속 문제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그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지는 그렇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속도냐, 정확도냐.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둘 다예요. 둘 다죠. 속도가 안 되면 맞추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국어 시험지 들고 들어가서 방에 가둬놓고요. 오늘 안에 이거 100점 맞아봐. 라고 하면 100점은 못 맞더라도 90점은 넘겨봐 하면 대부분 가능해요. 그것만 파면 되거든요. 물론 문법 문제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천천히 풀면 궁구하면 다 답이 보이게 원리가 아주 멋지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희 다른 친구들 시간 보셨죠? 몇 분 컷을 하고 있는지 1등급 하는 친구들이. 이합 가보시죠. 이 친구 그냥 여기 써져 있으니까 볼게요. 제법 나쁘지 않게 푼다가 한 세트당 인문 11분 45초, 사회 10분 그런 지문들을 10분 안에 풀어서 문제를 4개까지 풀어내는 게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정답률부터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에 뛰어놀아도 다 틀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일단 맞추는 방법을 알고 그 맞추는 방법을 빠르게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순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도 다음에 순서를 저는 얘기하는 편이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따로 분리해서 할 것도 아니에요. 분리해서 하면 나쁜 버릇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최대한 애써 풀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고3 질문도 괜찮고 중등 질문도 괜찮고 평소에 우리 둘째 아이, 첫째 아이 다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이거 정시대비반이요. 네. 7월부터 네, 오픈이 7월 20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이 네, 분리되는 거예요. 네,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대비반으로 넘어왔다는 뜻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신보다는 앞으로 수능 준비를 집중적으로 할 거고 남은 시간 동안 모의고사 푸는 훈련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네. 지금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네, 7월 20일부터요. 네, 수업 오픈이 7월 20날입니다. 근데 보통 첫 달, 한 달 정도는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반이 확정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 보통 8월 달?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7월 20일 정도는 보통 이제 방학이 시작하는 타이밍이라서 보통 이 타이밍으로 많이 잡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유수 학원들이 비슷한 시즌을 기준으로 잡죠. 방학이라는 기준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반은 성공의 길이다 이게 아니고 아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냉정하게 우리 생각하자. 너 수시 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정말 냉철한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면 너는 왜 이랬니? 하면서 이렇게 막 등짝 때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너 대학 가야 되잖아. 가고 싶잖아. 보내주고 싶어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답 중에 하나가 정시반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